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사실이고 네. 안 어려우면 과학적으로 이제 재능이 있으신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양자역학을 뭐 하루 만에 알려주겠다. 뭐 아니면 양자역학을 1시간 만에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일단 학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반하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그렇게 실제로 돌아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만 해도 그 안에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더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런 현상이 있네. 그냥 현상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는 봤어요. 반도체의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씩 발달을 한다라는 게 아마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네. 무어의 법칙은 집적도가 계속 올라가면은 반도체는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네. 반도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트랜지스터를 얼마나 많이 조그만데 때려 넣느냐 이거를 가지고 성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트랜지스터가 계산을 하느냐. 근데 트랜지스터가 지금은 너무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트랜지스터가 너무 작아지면은 집적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서요. 네, 컴퓨터에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랜지스터를 많이 집어넣고 속도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 경쟁보다는 이걸 병렬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트랜지스터가. 그래서 코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컴퓨터에. 2코어, 4코어, 뭐 옥타코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트랜지스터를 집적도를 막 높여서 하나를 썼는데 지금은 뭐 듀얼 코어는 기본이고 두 개, 세 개, 네 개를 박아서 계산 능력을 높이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에다가 이제 집적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양을 늘려서.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더 집적하기가 힘들어지는 게 트랜지스터 크기가 너무 작아지면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다는 것은 전자가 어쨌든 전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모든 전기 제품이 전자가 이쪽에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안쪽에 갇혀서 뭐 5볼트면 5볼트, 1.5볼트면 1.5볼트 이런 그 전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전자가 옆에 있는 트랜지스터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전선이 연결돼 있지 않더라도. 그게 확률적으로 슈레딩거의 파동이 거기까지 미치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면은 그 일정한 그 전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렇죠. 계산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확률이 또 생기는 거네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막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그래서 더 이상 집적도가 안 되는 현상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발전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걸 거꾸로 이용하려고 하죠. 그 집적도 때문에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그거 자체를요. 그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그 안에를 아예 양자 상태로 만들어서 그거에 어울리는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개발이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양자 컴퓨터냐라는 건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컴퓨터 그 구글 쪽에 관계된 회사인데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게 조금 자꾸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오늘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 그러면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을 해야 돼요. 결맞음, 얽힘 뭐 이런 현상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자끼리의 얽힘 뭐 이런 거예요. 얽힘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파동 함수를 갖는 입자를 얽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아주 깊이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건데 그 얽힘이라는 입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얽힘을 유지하는 방법. 예. 그 얽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확률적으로 등장하는 거인 됐다가 그쵸. 컨트롤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그쵸. 컨트롤을 못한다는 게 일단 크고 관찰할 수 없다. 존재는 하나. 네. 얽힌 것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관찰도 못하고 컨트롤을 못하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쵸.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든 돌아가게 냅둬야 되는 그냥 그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얽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있도록 만들어서 계산에 이용할 수 있게 하면은 그거를 큐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컴퓨터를 할 때는 이제 비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1비트, 2비트, 3비트 할 때 그게 비트가 이제 0, 1 네. 두 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니까 네, 이진수니까 네. 그걸 비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큐비트는 0, 1이 아니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과 1 모두일 수도 있는 이런 얽힌 상태를 만들어서 그거를 계산에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트는 그냥 0, 1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만 큐비트는 전반적으로 무조건 확률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져요. 0, 1만 있는 게 아니라 0도 있을 수 있고 1도 있을 수 있고 0, 1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상태가 네. 되잖아요. 네. 1, 0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상태가 세 확률적으로 가지니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쓸 수 있다 그러면 더 작은 큐비트를 가지고 더 많은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확률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 그러니까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률을 통해서 또 그게 다 모두 같은 확률로 나온다는 그쵸. 보장도 없는 할 거죠. 때마다 확률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계산을 해서 이게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확률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쓰면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컨트롤하기가 힘든 그렇죠. 거네요. 만들는 거 자체가 그 큐비트를 구성하는 거 자체가 일단 그 큐비트 하나를 만들기가 힘든데 그것도 엄청나게 그렇죠. 큐비트가 하나를 갖고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네요. 우리도 트랜지스터 뭐 0, 1 두 가지 갖고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못하죠. 네. 그래서 뭐 8개를 묶어서 뭐 1바이트 만들고 네. 16비트 네. 뭐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가잖아요. 네. 여러 개로. 그거는 이제 전자를 넣고 안 넣고 이렇게 해갖고 영의를 만들 수 있지만 큐비트는 그 큐비트라는 그 물질적인 존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 힘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실험 단계 정도. 아직 현실에 도입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요. 현재까지는. 네. 근데 뭐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잠깐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양자 컴퓨터 얘기하면서 거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네.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도 괴롭지 않고 청취자분도 더 이상 괴롭지 않으시도록 이해하려면 이해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과학이 양자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제가 되게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만들어서 양자역학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무엇의 파동이냐? 이 문제가 남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전자는 파동을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는 돌거나 네. 파동처럼 그러니까 입자가 파동처럼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것도 가속 운동이잖아요. 엄청난 네. 가속 운동이죠. 그쵸. 그러면 입자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소멸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자 자체가 파동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네. 그럼 무엇이 파동이냐? 파동 방정식으로 답은 나왔는데 네. 도대체 무엇이 파동해서 전자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뭐 파일럿 파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파일럿 파동이 뭐냐 하면은 파동이 가고 입자가 아니에요. 입자가 네. 아닌 어떤 파동이 가고 네. 그 파동을 타고 입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파도 타기 하듯이요. 네, 그래서 어떤 파동이 한번 가고 그 파동을 타고 입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파동의 성격과 입자의 성격이 이게 같이 있는 거. 있는다. 아,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그래봤자 그 파동이 무슨 파동이냐가 또 남지 않나요, 결국? 좀 파동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흔들려야 되는데 네, 뭐가. 무엇이 도대체 흔들리는가? 방정식에서는 나오는데 네. 이게 뭔지가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요. 보른이라는 사람과 몇몇이 모여서 이제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 그러는데 실제 파동이 아니다. 에? 또 이상해졌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설과 뭐 이론을 세워서 나온 결과인 거죠. 그렇죠. 저도 막 그냥 이렇게 대충 때려 맞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네.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식도 나왔는데 양자역학이라는 수식까지 네. 나왔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펜하겐 해석에서 무엇이라고 이걸 해석을 했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란 실제 파동이 아니다. 확률 파동이다. 전자가 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확률이 파동하는 거지. 그래서 그 파동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동값이 높으면은 네. 파동값이 높으면 거기 전자가 있는 거다. 아, 파동값이 낮으면은 이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상태라고 말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할게요. 확률 파동이 높으면은 거기 전자가 있는 거고 확률 파동이 낮으면 전자가 없는 거다. 거고. 아. 그래서 그 파동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전자가 있다 없다가 나타나는 거다. 거기에 있을 확률이 높다. 확률 파동값이 높으면은 네. 파동값이 낮으면 그러면 파중률이 낮다. 그 확률이라는 게 근데 확률 계속 파동이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어요. 네. 1이 될 수도 없고 네. 0.0000 몇인데도 네.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그쵸. 없는 거죠. 어디에나 전자가 있을 수 있고 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확률은 파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전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론에 의하면. 확률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또 계산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네. 또 계산은 맞고 수소 원자를 통해서 보통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네. 계산하기가 좀 편하잖아요. 했더니 규정을 해봐도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해석들을 좀 이상하지만 네. 지금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네.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죠. 맞으니까. 네.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죠. 아인슈타인. 아.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세상이 확률로 돌아가느냐. 거기 전자가 있으면 있고 그죠. 없으면 없는 거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지. 우리가 그 중간에 뭔가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전자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딱딱 나와야지 어떻게. 그래서 신은 주사의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세상이 어떻게 확률로 돌아가니.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요. 아인슈타인과 이 양자역학적 코펜하겐 해석을 하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싫어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완전한 학문, 완전한 공식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모든 것은 양자역학으로 다 풀린다. 아, 그러니까 좀 아니 모든 것은 확률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그건 또 그렇게 단정을 지었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나오니까 답이다. 네. 완전한 해석이다. 완전한 공식이다라는 식으로 단정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완전한 게 아니라 뭔가 틈이 있다. 틈이 그 틈 하나만
보여주면은 이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 생길 것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믿는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믿는 세계는 아인슈타인도 상당히 많은 것을 찔리긴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있는 거고 네. 그 원자 주위에 전자가 있으면 거기 어딘가에 전자가 있는 거고 이게 돼야지 왜 확률적으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서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전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쵸. 전자 현미경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전자 현미경을 보든 뭐를 하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자를 알갱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요. 네. 파동인지 알갱이인지 이거 할 때마다 다르다고 했긴 했지만 네. 일단 알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본다는 것의 정의가 뭐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 과학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네. 과학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본다는 것은 빛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 눈이 인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빛이 가서 맞아야 돼요. 네. 불을 끄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저기 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물건들에 부딪혀서 거기서 일부 빛은 흡수가 되고 일부 빛은 반사가 돼서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빛도 알갱이일 수 있다고. 전자도 알갱이일 수도 있고 빛도 네. 알갱이일 수도 있는데 이 둘의 값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네. 빛의 크기와 전자의 크기가 크기는 거의 같다라고 네. 일단은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네네네.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니까. 그럼 전자를 보려면은 빛을 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공이 하나면 또 야구공이라고 비유를 하죠. 네. 야구공을 보려면은 야구공을 거기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야구공이 날아가고 있어요. 야구공을 던졌어. 맞출 수는 있겠죠. 무수히 던지다 보면은. 네, 그렇죠. 근데 딱 맞는 순간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었다는 건 알지만 네.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앞으로 어디 갈지는 또 몰라. 네, 그렇죠. 공에 맞아서 방향일지. 어떻게 돼버렸으니까. 네. 다른 그 공은 다른 데로 튕겨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야구공 같이 큰 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맞고서 어디로 튕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얘가 그 다음 상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빛을 쏴서 확인을 해도요. 어느 정도 위치는 있었다고 치지만 얘가 튕겨버렸으니까 행방을 모르는. 상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 그러면은 얘가 어떤 속도였는지 이런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위치 정도만 겨우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것도 그나마도 확실치 않은 거고 무작위로 던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치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했다고 하지만 속도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얘의 속도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공이 날아가고 있는데 매우 섬세한 눈을 감고 아주 솜털 같은 걸로 이렇게 팔을 계속 흔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느껴지겠죠. 네.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솜털에 이렇게 스쳤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스쳤네? 알 수는 있죠. 네. 근데 이 공은 어디 갔을까? 모르죠. 여기에 있었나? 여기에 있었나? 이제 너무 얇은 걸로 하다 보면은 휙 스쳐간 흔적은 어떻게 보이는데 얘 위치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하게. 그래서 나오는 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말이 드디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위치를 알면은 네. 속도를 알 수 없고 네.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다. 그 지금 같은 고전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면은 무조건 둘 다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변해지. 아. 우리가 어떻게든 관찰을 하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 이유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점점 파생이 되냐면은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우리가 봄으로 해서 관찰함으로 해서 네. 뭐가 변하잖아요. 네. 그게 관찰하는 현상 자체가 얘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측이 없으면은 존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발달해요. 그러니까 관측을 안 했으면 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관측을 하면 얘는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론이 알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아니 계산은 되죠. 네, 계산은 되지만 계산은 되. 그래서 확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보인다고 표현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죠. 이 큰 방 안에 네. 전자가 하나 있다. 전자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계속 움직이는.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 방 안에 전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네. 그건 확률이죠. 이 방 안에 네. 있다라는 커다란 확률이 있고 이제 그걸 좁혀 나가면 여기에 있을 확률, 여기에 있을 확률, 여기에 있을 확률. 이제 확률들이 계속 나뉘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상황에서도 또 바뀔 거고 그게.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까지가 나와요. 그렇게 돼서. 근데 불확정성의 원리 자체를 아인슈타인은 싫어했어요. 딱 떨어지지 않아서요.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 수 있어. 라고 해서 실험을 제안을 해요. 근데 이런 실험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실험. 머릿속으로만 하는 실험. 만약에 스프링이 달린 조그만 상자가 하나 있다. 네. 스프링이 위에 달려 있어요. 네. 위에 달려 있는 상자가 하나 있다. 그 안에 뭐 광자건 전자건 입자들이 가득 차 있다. 근데 하나를 빠른 속도로 네. 셔터를 하나를 딱 올렸다 내려서 하나를 내보내면은 이 스프링이 어쨌든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얘의 에너지 무게도 정확하게 구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정확하게 무게를 구할 수 있고, 얘가 나간 시간 구할 수 있잖아요. 시간과 무게를 동시에 알 수 있으면은 어떤 정확한 얘의 에너지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냐. 에너지 상태라고 하면 안 되고 얘의 어쨌든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쪽 양자역학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약간 곤란해졌어요.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득당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아까 늘어난 용수철을 보면은 얘의 무게를 알 수 있고 나간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셔터를 열었다 닫으면. 근데 이쪽에서 근데 생각을 해봐라.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했더니 좀 이상하다 딱 생각했더니 근데 용수철이 늘어난 거는 어떻게 알 거야? 용수철이 늘어난 걸 알려면은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 그쵸. 본다는 건 거기다 또 광자를 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수철에 광자를 쏘면 용수철이 흔들리잖아.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요. 다 맞는 말 같아. 그 아인슈타인은 또 끝까지 그러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통일장 이론이라는 걸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이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사실은 약간 맞지가 않아요. 상대성 이론은 이제 빛이 뭐 그 세계를 다뤄야 되고 양자는 매우 미세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쵸. 그 미세 세계까지 가면은 맞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아까 얽힘이라는 현상 있잖아요. 얽힘은 두 개의 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의 전자가 얽혀 있는 상태, 두 가지가 얽혀 있는 상태인데 한쪽을 관측을 하면 한쪽도 관측이 저절로 되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를 관측한다 그러면은 이쪽이 저절로 관측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 왼쪽 그러니까 두 개의 전자를 쏘는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이라는
뭐 어떤 수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하나가 1이라고 판명이 되면 왼쪽 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게 마이너스 1이면 왼쪽 건 무조건 1.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성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쵸. 예. 동시성이라는 게 생겨버리면은 이 정보가 어떻게 빛보다 빨리 가느냐. 아. 오른쪽 게 어떻게 관찰된 줄 알고 왼쪽 게 변하지? 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모든 정보는 빛보다 빨리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상대성 이론과 맞지가 않아 버리죠. 그렇게 되면 양자역학 그렇죠. 세계가. 예. 그래서 이걸 모든 걸 통합하는 뭔가 이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얘도 포용할 수 있고 얘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더 큰 네. 이론. 그거를 끝까지 연구하다가 연구를 마치지 못하고 아인슈타인은 죽어요. 예. 그 아인슈타인과 끝까지 그 대결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예. 아인슈타인이 낸 그 문제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칠판에 아인슈타인이 냈던 문제가 그려져 있어요. 자기가 그걸 반박을 했지만 네. 더 깔끔한 설명이 없을까를 죽을 때까지 생각을 한 거죠.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아인슈타인이 낸 문제를 그 칠판에 그리고 죽을 정도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 이론이 그냥 공존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론이 안 나서요. 네, 닐스 보 여기 책에 보시면은 이제 127페이지인데 아이고 그건 뭐 방송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스프링이 달린 예. 상자를 상자에 네, 이게 어떻게 되면은 이걸 끝까지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아주 집요한 사람들. 이 정도 집요해. 그래야 저렇게 책에 이름이 실리는 과학자가 되는 건가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근데 양자라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니까 네. 그거를 아직까지 그 양자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금 응용품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반도체나 아니면 우주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한 양자역학, 파동역학으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이용한 과학들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양자역학은 그렇게 실제하는 세계의 이야기다 라는 걸로 일단 결론을 딱 했으면 좋겠는데 슈레딩거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이거는 격가지로만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쵸.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사실 뭐 물리 쪽 전공을 굳이 안 해도 자주 거론되는 어떤 그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논리?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마치 슈레딩거가 주장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슈레딩거는 그런 현상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슈레딩거는 자기가 그 방정식을 만들었지만 확률론적인 세계를 슈레딩거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식은 만들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원인과 결과를 이제 도출해가지고 그 중간 과정은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중첩이 그거랑 별개로 확률이라는 건 중첩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확률인 중첩이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첩이라는 거가 이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게 오히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니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들 그래서 양자역학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을 더 강조하는 말이 돼버리긴 했는데 원래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것은 그 장치를 이제 가상의 장치잖아요. 네, 그렇죠.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그 고양이 옆에는 독극물이 들어있는 캡슐이 있고 그 캡슐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방사능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방사능 물질은 미세 세계, 양자의 세계잖아요. 네. 양자의 세계니까
이 방사능 물질이 붕괴를 할지 안 할지 확률은 50%다. 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확률의 세계죠. 얘가 할지 안 할지 몰라.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확률의 세계니까 저 방사능이 붕괴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의 상태인 거죠. 저거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은 독이 나와요. 그럼 고양이가 장치에서. 네, 그러면 고양이는 죽어요. 죽죠. 네. 그런데 이 상자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서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고양이는 그러면은 살아 있는 거냐, 죽어 있는 거냐. 그쵸.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그 독극물이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도 모르고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둘 다 모르는 상태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확률의 중첩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그 작은 입자야 확률로 중첩이 된다고 하지만 네. 이거를 점점 발전시켜서 앞으로 오니까 이 고양이는 그러면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살지도 않은 않은. 수학적으로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상태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듣고 아 그래서 그러면 정말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게 확률의 세계로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슈레딩거 자체는 그거를 좀 이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꼬려고 오히려 만든 그런 그쵸. 거네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고양이라는 건 말이 안 없다는 된다. 거는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 학자들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고양이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별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덕분에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그렇죠. 예, 좀 이상한. 예, 좀 어쨌든 간에 양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많은 과학자들이 이만큼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양자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상식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양자 현상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아. 것까지는 지금까지가 밝혀졌고 네. 양자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무엇이 되고 또 양자 역학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의 얘기는 양자라는 것이 실제하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진짜다라는 것까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하시면은 이번 방송은 뭐 거기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네,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고 뭐 레이저 네. 우리가 흔히 보는 레이저 자체도 이게 양자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든 파동들이 중첩이 돼버리면은 네. 아주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빛의 파동을 정렬을 시킨 거예요. 레이저라는 것은 아주 많은 빛을 똑같은 파동으로 정렬을 시켜서 한 번에 땅 내보내는 게 레이저. 아. 이런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 얘기하죠. 수소, 네. 헬륨, 네. 뭐 나트륨, 네. 마그네슘 얘네들의 성질이 왜 이 모양일까? 어떤 놈은 물과 반응을 하고 네, 그쵸. 어떤 놈은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네. 어떤 애들은 잘 합쳐지고 어떤 놈들은 빨리 붕괴를 하고 네. 걔를 정확하게 예전에는 그냥 그거를 실험적으로만 알았어요. 얘네들이 그냥 붕괴를 하네. 네, 그냥 그런 거다. 얘네들은 물에 잘 녹네. 뭐 이런 거를 그냥 실험적으로 알아서 네. 주기율표도 그러고 보면은 처음에는 만들 때 네. 이런 양자를 모르고 만든 거예요. 아. 그냥 선험적 지식으로 이런 게 왜 이렇게 순서적으로 계속 나오지? 비슷한 성질인 게 한 8번에 한 번, 32번에 한 번,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냥 주기율표를 만든 거고 그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또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도 그 원소들을 그 안에다 다 기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재를 했는데 그때까지 발견이 안 된 원소들까지 거기다 기재를 했어요. 이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올 것 같다.
아주 멘델레이에프 드미트리 멘델레이에프. 네. 네. 이 사람도 그 주기율표를 만들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맞았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떤 이런 물질이 있어야 돼. 뭐 무게가 어느 정도고 잘 반응하고 뭐 이런 물질이 있어야 돼를 이 사람이 다 예언을 해서 그것들이 나중 네. 이 표에 맞아야 되니까 네. 예언해서 그게 실제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주기율표도 이제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냥 네. 결과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들이 성질이 다 바뀌더라. 그러면은 그게 다 그 각각의 성질이 그 전자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성질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모든 세상의 에너지는 가장 낮은 상태에 있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진다. 네. 그거는 바닥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높기 있으면 있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높은 거죠. 네. 그게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더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듯 모든 것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 그 수소라면 수소 내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헬륨은 전자가 2개죠. 네. 그러면 2개가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가장 낮은 곳, 그 바로 위에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채워나가요. 전자의 수를. 네. 거기서 전자의 수가 안정적인지 안 안정적인지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안 하고가 계속 바뀌는. 이것도 매우 복잡한데 사실은 네. 그 안쪽에 있는 또 중성자, 양성자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성질이 어쨌든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자폭탄이나 네. 이런 핵 발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양자를 이해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먼 미래에는 새로운 과학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거를 반박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상대성 이론이 진리고 더 이상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주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가 없는데. 없으니까. 그리고 빛보다 빠른 속도가 돼버리면 시간이 멈추는데. 의미가 없죠. 네, 그 어떤 의미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나중에 물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지금만 해도 좀 이상한 과학이긴 하지만 더 이상하고 아니면은 그러나 세상의 이치에 맞는 과학이 발견될 수도 있죠. 지금도 뭐 우주가 다크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데 모르잖아요. 그게 그쵸. 있다고는 경험적으로 그것도 실험적으로는 알 수 있으나 그게 뭔지 모르듯이 양자의 세계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양자는 어떤 교양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기까지에는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중구난방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갖고 도움이 되셨을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렇죠. 책에서 물론 이 책 한 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책을 참고하시고 그 중에 잘 정리된 책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엔 조금 더 라이트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